안녕하세요. 미나리 복덕방의 미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로우 뉴스에서 책상을 닦으면서 그 오타쿠 계층에서는 더 일반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노모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 인사를 좀 확 줄였네요. 네. 인사를 줄이니까 어색해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뭔가 할 말 잃은 네. 느낌인데. 뭔가 진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조금 짧게 해도 된다라고 네. 했는데 오히려 짧게 하니까 다들 어색해하는 것 같아. 그니까요. 네. 제가 짧게 하니까 노모뎀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원래 소개를 하셨어요. 원래 제가 이제 일반인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그냥 했습니다. 더 일반인. 더 일반인. 예. 네. 네. 매번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나리 복덕방이 네. 이번 주엔 무슨 주제를 갖고 왔냐면요. 아마 오늘 방송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카우보이 비밥. 아, 와. 완전 좋아. 매니아들 많으시죠? 네. 카우보이 비밥이 올해로 20주년이라고요? 네, 1998년 4월 3일에 TV 도쿄에서 첫 방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4월 3일이 20주년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모르고 있다가 노무뎀님께서 영상 하나와 네,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그 스토리를 올리셔가지고 20주년이구나 하면서 딱 그거 공유를 했는데 저 깜짝 놀란 게 제 거를 또 공유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카우보이 비밥에 대한 막 추억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만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약간 덕후 포지션에서 뭔가 방송도 하고 또 제가 삶 자체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거 잘 모르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애니메이션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때 그 오는 그 희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카우보이 비밥이 딱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는데 카우보이 비밥 다들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각자의 기억 속에 그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희 때는 이거를 정식으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봤어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깜짝 놀란 분들 계시는 네. 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당시에 이제 나우누리나 천리안이나 뭐 이제 그 하이텔 같은 그 애니메이션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불법으로 다운 받아서 자막이 없는 상태로 봤죠. 고수의 면모가. 자막 없이. 당시 근데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가 그걸 이제 자막 있는 상태로 본 건 언제 봤냐면 그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불법으로 비디오를 이제 파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많았죠. 그 부평 인천에 이제 부평하고 주안에가 이렇게 있었는데 부평에 가면은 그걸 이제 그 번역본 있잖아요. 번역본을 아예 그냥 자막을 딱 입혀가지고 비디오에 녹화를 해서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입해서 자막 있는 걸 봤죠. 우유님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 그 귀하다는 케이블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케이블 TV에서 저는 17번 어린이 TV를 굉장히 열심히 보던 초딩이었나? 중딩이었나? 초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24시간 동안 만화만 틀어준다는 38번에 투니버스라는 채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 38번이었어요.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진짜 학교 가기 전에 갔다 온 후에 계속 그걸 봤었는데 어느 날 무슨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게 카우보이 비밥이랑 루팡 3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게 성인용이어서 전 10시 이후에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지는 못하고 그 노래랑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계속 틀어줬었어요. 투니버스에서 엄청 밀었었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저 노래가 카우보이 비밥이구나라는 거는 알고 실제로 본 거는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네. 란초님은 또 저는 어떻게? 비슷해요. 저도 투니버스에서 하는 거를 투니버스에서 그 음악 틀어주고 그 음악을 또 그 지금의 엠넷 말고 옛날 엠넷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틀어줬어요. 그 그 아저씨가 유명한 가수여가지고. 그거 김한규 씨인가가 네네, 박완규. 박완규. 네, 어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뮤직비디오가 그 카우보이 비밥 그걸로 돼 있어서 그 거기 엠넷에서도 그 카우보이 비밥 그게 나왔었어요. 근데 TV가 안방에 있어서 못 보고
그냥 저는 그러고서 에반게리온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한참 뒤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한번 본 게 대학교 때였던 것 같고 대학교 때 되게 라이트하게 본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제가 되게 가디언 오브 갤럭시 이런 류 좋아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가 더 오래됐는데 이런 느낌이야 이러면서 막 있다가 이제 최근에 노무대님 포스팅을 보면서 20주년이면 또 한번 봐줘야지. 그래서 그 짬판까지 쑥 봤습니다. 대단들 하시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어릴 적 일이라서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중학생 때 보셨나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카우보이 비밥을 이제 투니버스에서 준비하면서 투니버스가 그때 좀 특별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투니버스 인터넷으로도 스트리밍을 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방송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본 그 베타 테이프가 넘어오면 그것을 그 윈도우즈 미디어 서버에서 돌리기 위한 그 스트리밍으로 인코딩을 했었는데 제가 그 편을 다 인코딩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하신 구린 화질이었지만 역시. 예, 투니버스에서 일하신 거예요? 투니버스 인터넷 팀에 있었습니다. 나 진짜가 나타났다. 역시 저 일반인은 다르다. 아니 제가 거기 있었는 줄 뭐 거기 투니버스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맨날 컴퓨터 고장 나면 제가 잘 고치는데 뭐 그런 아니 전설의 투니버스 와 갑자기 또 뒤에서 빛이 나신다. 거기 신기하다. 투니버스 인터넷은 되게 외진 팀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 독립된 부서였고 나중에 법인 독립을 해서 네. 예, 아주 초라하게 잘 아니 살았습니다. 나 불법으로 본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개국대 안녕 스팽클이라는 만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노무대님 아실 것 같아요. 전 모릅니다. 아니 예. 진짜? 무카무카 파라다이스는 아시죠?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노설득이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덕력이 부족한 저는요.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저는 카우보이 비밥을 조금밖에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걱정을 하면서 나왔는데 다 보지는 못했고 아주 옛날에 조금 봤는데 어떻게 처음 접했냐면 저는 음악학도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악, 세상에 좋은 음악은 다 찾아 듣는 게 취미였던 사람인데 중고등학교 때 OST를 한참 듣다가 카우보이 비밥 OST를 먼저 들은 거예요. 만화가 아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칸노요코의 음악을 찾아 듣고 그래서 제 롤모델이 이 카우보이 비밥의 음악 감독이었던 칸노요코였어요. 오. 네,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새서 이렇게 비밥을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각자 좀 알게 된 계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이 기획을 할 때 이 감독인 나베신 와타나베 마츠노베 시노치로가 했던 그 전략에 정확하게 걸리신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선라이즈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선라이즈는 기본적으로 그 열혈 로봇들, 그러니까 합체씬이 많은 로봇들을 만드는 메카닉. 이제 메카닉이 많은 그런 소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다가 이 카우보이 비밥에 넘어오면서 원래는 선라이즈가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완구를 만들어서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수익 때문에 그걸 많이 했는데 와타나베 시니치로 같은 경우에는 카우보이 비밥 하면서 전략을 바꾼 게 프라모델이 아니라 음반을 팔아보겠다. 네. 그러면서 그거에 딱 맞춰서 제목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좀 음악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의 존재는 잘 모르지만 음악은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네, 뭐 CF부터 시작해서 쇼프로에 맞아요,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많이 사용돼요. 그렇죠. 요즘에도 많이 사용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에 이제 그 딱 그물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낚였네요. 네, 제가 이 음반에 대해서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이어서 처음으로 일본 문화가 정식으로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 노래 같은 것도 원래 들을 수 없어서 어둠의 루트로 다들 들었었는데 이게 카우보이 비밥 OST가 처음으로 정식 수입돼가지고 음반 판매점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일본께 이렇게 당당히 놓이다니 되게 맞아요, 신기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일본 음반들 한참 네. 들어올 때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카우보이 비밥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애니메이션인가요? 카우보이 비밥이. 카우보이 비밥이요. 네. 잘 아시면서. 뭐, 이렇게 노무대님은 잘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뭐, 지금 방송 들을 수 있는 청취자분들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그냥 성인층을 타겟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성인층을 타겟으로 시작을 했고, 뭐, 스토리를 그냥 간단하게 아주 짧게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위상차 게이트라고 그래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워프 게이트를 만드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 우주로 나가서 전 지구인들이 사업을 하고 또 개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우주적인 범죄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지구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 또는 달이나 다른 행성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른 행성으로 위상차 게이트 워프를 해가지고 살면서 이 범죄자를 잡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금 사냥꾼들이 모여서 그 현상범들을 잡는 거가 이 카우보이 비밥의 기본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범 사냥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우보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 비밥이 붙은 이유는 이제 후반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재즈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다양한 리듬과 다양한 그 변주곡처럼 다양한 스토리들을 엮어내는 게 이 애니메이션의 아주 그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자체 비밥이 주인공 이름이 아니라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그 우주선. 우주선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우주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자체가 약간 과거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포션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밥이라는 음악 자체가 재즈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사실은 혁명기의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재즈라는 음악의 태생 자체가 즉흥적이고 그 사람들의 슬픔이나 울분의 과거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음악이 산업화가 되면서 유명한 작곡가나 작사가가 한 거를 연주하고 부르고 하는 거에 조금 포션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재즈의 본질적인 부분이 많이 흩어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다고 이제 한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죠. 내가 즉흥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의 도전은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찰리 파커라는 색소포니스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즉흥 연주 자체를 색소폰과 그 사람의 파트너들을 통해서 부응을 시켰고 그를 통해 그런 시대적 흐름 자체를 비밥이라고 사람들이 그 장르 자체를 비밥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비밥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비밥이 스캣으로 노래를 할 때 의미 없이 흥얼거리던 발음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전의 재즈에 대한 반격으로 새로 나온 장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그전에는 춤을 추기 위한 용도의 음악이 재즈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스윙 재즈. 그렇죠. 대부분. 스윙 재즈. 맞아요. 그리고 빅밴드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음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아주 단편적인 예를 보자면 라라랜드에서 그렇죠. 빅밴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스윙 재즈 장르예요. 지금 맞아요. 여러분은 1940년대 재즈 음악의 변천사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카우보이 비밥에서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시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 OST 중에 스캣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카우보이 비밥에는 그 재즈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본질적인 정신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네. 전 플러스 그 비밥 자체가 르아르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 심지어 약간 아날로그틱한데 SF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의 모든 요소들을 그 재즈라는 음악으로 많이 풀어냈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즈 자체가 기존의 흑인의 음악이라고 천시를 봤던 게 이제 백인 상류층의 음악이 되고 다시 흑인 연주가들의 그 즉흥 연주, 비밥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로 통해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계층이 융합되어 있는 음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애니메이션 내에 많은 주인공들이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면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나 있거나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제 인종이나 아니면 금성에서 태어나는 거, 화성에서 태어나는 거, 지구에서 태어나는 거, 그 태어난 곳에 따라서도 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비밥이라는 우주선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그 푸전 내에서 같이 가족처럼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음악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카우보이 비밥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주제로 다루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되게 과거의 내용인데 현실을 항상 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때 봤을 때의 비밥이랑 최근에 제가 봤을 때의 비밥은 또 저한테 다른 맞아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보는 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카우보이 비밥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어린 왕자 같네요. 네. 그건 동감합니다. 제이크님은 저요. 어떠세요? 저는 이거를 예전 MP3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었어요. 이 OST가요? OST가. 그러니까 작업할 때 들으면은 굉장히 영감을 줘요. 이게 이 OST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한 장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락도 있고요. 블루스도 있고. 맞아요. 일렉트로닉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뭐 처음 들어보는 뭐 제3세계 막 삼바 같은 음악도 있고. 맞아요. 네, 거기에 재즈가 기반이 돼 있고 재즈도 사실은 뭐 여기에는 비밥 장르뿐만이 아니라 스윙 같은 것도 있고 또 완전히 진짜 프리하게 사람들이 잼을 하는 그런 형식의 음악도 있고 그냥 혼자서 읊조리는 듯한 그런 이제 허밍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스케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흘려듣기도 좋고 영감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듣다가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우선 그 음악 때문에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나왔던 뭐 CF라든가 뭐 아니면 뭐 TV 방송을 보다가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저 비밥 음악인데 그러면 다시 비밥 찾아보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면서 다시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해요. 20대, 30대, 40대 넘으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틀려요. 그러니까 감정이입하는 그 주인공들이 약간씩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에드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됐었거든요. 네. 진짜 이상하잖아요.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천재긴 한데 근데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 에드가 이해가 돼요. 네. 좀 지나면은 그 주인공 스파이크에 대해서 처음엔 스파이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니까. 맞아.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게 스파이크였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 또 한참 막 그 홍콩 영화라든가 무협이라든가 그런 게 유행할 때였는데 스파이크가 사용하는 무술이 절권도잖아요. 근데 절권도를 애니메이션 작화로 본다고? 그 복잡한 동작을 다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박진감 넘치게.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스파이크 또 좋아했다가 거기 이제 페이 발렌타인이죠. 발렌타인 이름도 음악인데 따지면은 퍼니 발렌타인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쵸. 처음에는 그냥 되게 육감적이잖아요. 섹시하고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섹시한 누님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매력적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성적 대상으로 봤던 것 같아.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보면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쵸. 슬프잖아요, 이게. 되게 슬프죠. 근데 이제는 내가 그 페이보다 나이가 많아졌어. 그러면서 뭐 쟤는 왜 저러고 사냐? 불쌍해 죽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공감되는 요소들이 바뀌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냥 고백해라 이런. 맞아. 그런 것들. 이놈들아! 마찬가지로 저도 그 시기마다 공감되는 요소가 달라지고요. 공감되는 요소가 달라진과 동시에 지금 다시 봐도 이건 진짜 다시 봐도 질리지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노모뎀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카우보이 비밥이 이제 이 20주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다 못해서 양덕들은 언제나 많은 질문들이 이거죠. 아니메를 처음에 시작하려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하면 맞아. 수많은 양덕들이 그냥 닥치고 카우보이 비밥으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보통 영상 작품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요, 애니메이션이 됐건 영화가 되었건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좀 남루해 보이고 어떤 것들은 이해가 가지 않고 결국 그 시대의 향취와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어떤 작품들의 경우에는 그 세월을 영상 비평가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겨내는데 성공하는 작품들이 있다. 카우보이 비밥이 바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이 비밥도 시대와 함께 흘러가 버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잊혀지겠죠. 이를테면 좀 전에 제이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스파이크란 인물이 쓰는 무술이 그냥 생각 없이 보면 되게 멋져 보이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 이소룡의 절권도다. 이소룡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마주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스파이크라는 인물과 대립되는 인물이 이제 비셔스라는 악역 인물인데 둘의 결투씬을 보면 예전 홍콩 영화에서 느와르로 끝발을 달렸던 오상 감독의 영화를 오마주한 씬들이 되게 많아요. 첩별상. 그렇죠. 네. 첩혈상홍이 있고 영본색투가 있고 그런데 그 영화들을 알고 있는 세대가 물러가면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그런 향취는 느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카우보이 비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시대를 타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음악이고 두 번째가 원래 2070년을 배경으로 하는 SF다 보니까 2070년이 되기 전에는 정말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시대 자체가 그 유행이나 어떤 그 현대 세계의 조류를 타지 않아요. 이야기가 뭔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각 편이 다 이어지는 스토리긴 한데 옴니버스 구성이라서 각 화마다 에피소드 하나가 딱 끝나죠. 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놀랍게도 이 캐릭터들이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을 남겨주면서 애니메이션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을 시간이 지나서 보는 사람들은 계속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그렇게 부여되는 현재성이 이 애니메이션의 나이를 먹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후에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단 한 편이라도 좀 극장판이라도 나와줬으면 하는 단 한 편이라도 OVA가 나와줬으면 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1순위가 카우보이 비밥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극장판이 너무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TV판이 너무 잘 나왔는데 극장판으로 넘어가거나 실사화를 했을 때 망가지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카우보이 비밥은 제가 극장판은 아직 못 봤는데 본다고 하니까 제이크님이 이러셨거든요. 부럽다고. 그거 한 번도 안 본 당신의 뇌와 눈이 부럽다. 부럽지. 네. 근데 저는 제가 극장판을 원래 안 봤었기 때문에 보고 나서 제이크님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알겠다. 느껴졌어요. 정말 음악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내가 극장판에서 기대하는 게 한 100 정도 있으면 사실 카우보이 비밥의 극장판은 120, 130을 채운 느낌이었거든요. 네. 저는 에반게리온도 극장판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 편 남았어요. 저번에 너무 슬펐어요. 카오루가 안 예뻐. 저도 뭐 카우보이 비밥을 어저께 급하게 다시 정주행을 했어요. 네. 의지의 우유님. 근데 지금 봐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소녀혁명 우테나나 뭐 에반게리온도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친 작품이고 지금도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을 요즘 다시 보면 약간 캐릭터성이나 약간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별 요소들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이 작품은 신기하게 그게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요즘 얘기하는 그 캐릭터들의 공식에 전혀 얽매여 있지 않고요. 스토리텔링이 영화 같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애니메이션이란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에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네고요.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고요. 그런 게 거의 안 보여서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매력적이고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카우보이 비밥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가장 신기한 캐릭터가 뭐냐면 아인이라고 하는 캐릭터. 강아지. 웰시코기. 맞아. 네. 너무 귀여워. 강아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특히 이건 하드보일드 누아르란 말이에요. 장르로 따지자면 탐정물이에요. 따지면 탐정물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성격이 강력하게 부여돼서 모의 요소를 가득 품은 채 등장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지면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인이 진짜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는 천재란 말이에요. 맞아. 얘가 무슨 실험을 받은 거예요? 얘는 도대체 얘는 무슨 실험?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란초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너구리가 나오잖아요. 너구리라고 하면 안 되나? 라쿤? 네. 라쿤. 네, 라쿤이 나오죠. 로켓 라쿤이 나오는데 그 라쿤이 동물로서 보여주는 그 캐릭터성이 사실은 이 아인이 먼저 더 보여준 거예요. 말만 못했을 뿐이지. 미친 그러네요. 강아지는 아니지만. 예. 네. 미친 강아지는 아니고 되게 지혜로운 강아지예요. 되게 자유롭지 않아요? 네, 자유롭고 그러니까 지혜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강아지. 나의 정체를 들키지 않겠어 하지만 너를 도와주겠지 친춘.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일본인들한테 들었던 건 그 전에는 웰시코기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대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다음에 웰시코기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키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예. 근데 한국도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웰시코기를 2마리 키우시는데 혹시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카우보이 비밥? 그랬더니 맞다고. 정말 직접적으로 애견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렇죠. 아까 제이크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카우보이 비밥의 탄생 배경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비화가 있다고요. 예, 비화가 있죠. 사실 이 카우보이 비밥은 정말 지금은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당시부터 뭐 지금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뜻이 더해지면서 깊이가 있어졌지만 처음 시작은 어이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이란 이름 자체부터가 원래 그 전에 나왔었던 아이디어는 코메트 재즈, 슈팅스타 재즈, 그 전에 나왔던 것은 스페이스 재즈. 왜 자꾸 뭔가 앞에 스페이스, 슈팅스타 이런 거에다가 재즈를 붙이려고 했을까 보면 스타워즈? 스타워즈의 영향이 있긴 한데 네. 그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용어에 그 제작자가 잘못된 그 상식을 가지고 덤볐기 때문이에요. 야,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럼 오페라가 아니라 재즈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스페이스 재즈다. 여기서 잠깐 이 시청자분들한테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설명충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스페이스 오페라는 소프 오페라에서 나온 말이고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소프 오페라는 멜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이 TV 드라마의 그 전성 시대가 왔을 때 주부들이 이제 그 TV를 즐겨보는 그 시간대에 그 드라마들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좀 비하하는 그런 용어로서 아유 비누 만지면서 뭐 보는 드라마다. 그래서 그런데 오페라가 음악적인 그 오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사가 그 잡동사니처럼 얽혀 있는 그런 극의 형식이니까 소프 오페라라는 말이 만들어진 건데 SF가 이제 또 영상 전성 시대를 맞으면서 굉장히 진지한 하드 SF에서 누구나 즐겨볼 수 있는 우주 모험 시대, 막 우주 활극 이런 장르물이 열리자 사람들이 이것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역시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잡동사니 재밌게 볼 수 있는 오락물이란 이름으로 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선라이즈에 이제 높은 우두머리들이 아는 게 좀 있으셨던 거죠. 야,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스페이스 재즈로 가는 거야. 세상에. 그들이 지금 이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면 뭐야 이거 스페이스 오페라라 그러더니 락만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야, 윗분들 정말. 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재즈는 이름이 좀 멋이 없다. 그래서 슈팅스타 재즈로 하자 했다가 재즈라는 이 용어가 문제가 있어. 재즈는 너무 이게 드러났으니까 좀 사람들이 뭐지 이거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르로 바꿔야 돼 하니까 이 또 불세출의 천재 뮤지션 칸노 요코가
재즈 중에는 비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자 바로 그거야.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 이제 각본을 이제 이 노부모토가 짜고 있었죠. 노부모토가 이제 짜고 있던 각본에는 바운티 헌터라는 그 세계관이 등장하는데 이 세계에서는 이 바운티 헌터, 즉 현상금 사냥꾼들을 카우보이라고 부른다. 그러자 그럼 됐어. 카우보이에다가 비밥을 붙여서 카우보이 비밥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무나 멋들어진 타이틀이 탄생을 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처음 그렇습니까? 들었어요. 네. 상상도 못했던 저는 진짜 카우보이 비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소프 오페라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마케터 분들 많잖아요. 기획자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카피라이터라고 하는데 뭔가 카피를 쓸 때 되게 전형적인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이런 광고에서 나올 때 보면은 뭔가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확 와닿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는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훅 빠지는 거거든요. 이 브랜드라든가 이 워딩에. 맞아요. 근데 이미 벌써 일본에서 뭐 어쨌든 스페이스 오페라를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보스들이라고 할게요. 예, 위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도 좀 나은 건 뭐냐면 야 재즈는 아닌 것 같아. 한번 돌려라고 하는 그 마인드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페라에서 재즈로, 재즈에서 비밥으로. 그쵸. 예. 슈팅 스타 재즈가 안 돼서 다행이네요. 네. 그건 별로다. 그거 됐으면 정말 완전 망했을 겁니다. 탄생 비화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원형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이 카우보이 비밥에. 아, 원형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 원형이라는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청취자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원형이라면 아무래도 그 우리가 흔히 오리지널, 원작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본디의 것. 그쵸. 예, 네. 우리말 사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본디의 것. 민감한 분들은 본디가 무슨 뜻이지 이런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우보이 비밥도 이 만들어진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주었고 토대를 이룬 수많은 그 콘텐츠들이 있는데 특히 뭐 아까도 이소룡이나 그 553 감독의 영화들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건 이제 살짝 오마주고요. 네. 그것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원형. 원형. 앞서서 만들어진 뭔가의 그 특정한 포맷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이 아마 있죠, 제이크님? 이건 진짜 딴 데서도 언급이 안 돼서 네, 제가 항상 페이스북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캡틴 퓨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어디에 대해서 오마주를 하고 있다, 어디에 대해서 원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루팡 3세예요. 네. 네. 그래서 루팡 3세를 예를 들면서 거기 나오는 이런 구성이나 성격이나 뭐 탐정물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먼저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거는 그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이걸 어렸을 때 봐가지고 기억을 하는 건데 그 캡틴 퓨처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저는 더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제이크님과 노무대님을 관통하는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던 걸까요? 역사서 같아요. 아, 네. 외장하드? 이거 네. 1940년 작품이라는데 도대체 두 분. 왠지 이게 저기 그 한국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약간 시간 여행자들이랑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는데 방금 한가 찾아보니까 83년에 방송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게 그 캡틴 퓨처 자체가 그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펄프 픽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본소용 요즘에 이제 웹소설? 네, 웹소설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딱 좋아하는 장르에 딱 꽂혀서 볼 수 있는 그 좀 자극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펄프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인데 이 펄프 픽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부분 양장이라든가 좋은 종이를 쓰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아주 싼 종이 아주 싼 종이를 빠르게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그냥 그 문고판이라고 하죠. 가져다니면서 읽고 버리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맷으로 만든 거를 펄프 픽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요. 뭐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이 많고 폭력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이 많고 또
아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상력의 작품들이 여기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만화와 그 SF 영화와 이런 것들에 펄프 픽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캡틴 퓨처는 이상하게 일본에 번역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의 정서에 맞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 뭔가 이제 SF라든가 그런 거를 처음 접하는 일본인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뭐 스타워즈보다 앞선 거니까 좀 뭔가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카우보이 비밥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라 이걸 보고 자랐던 세대들이 이거에 대한 영향력 안에서 캐릭터 구성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캡틴 퓨처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이 카우보이 비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캡틴 퓨처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무조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우진들이 대단한데요? 어떻습니까, 성우진이? 오카다 케니치랑 이노우에 카즈이코도 나오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죠? 네, 그냥 뭐 부녀자들이 좋아하는. 되게 일관되네요. 저희가 왜 웃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앞서 방송되었던 장미와 백합편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효님 어록을 따로 편집해야겠어요. 네. 우효님의 취향. 아까 그 캡틴 퓨처랑 약간 더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의 그 성우진들이 녹음을 했던 네. 투니버스판 비밥이 네. 카우보이 비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장난 네. 아니에요. 예, 장난 맞아요. 아니에요. 네. 50여 명이 네. 참여했다고 57명. 그러더라고요. 어우, 네. 세상에. 그 얘기를 넘어가기 전 잠깐 제가 브릿지로 얘기를 드리자면 거기서 제트의 목소리를 했던 분이 누구죠? 혹시 김기현님이라고 아세요? 김기현님이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러니까요. 익숙한데요. 되게 나이가 많으신. 얼굴 되게 익숙한데? 그 연기하시는 분이죠. 얼굴 그러니까. 기신 분이요. 어. 얼굴 기신 분. 막 베스킨라빈스 사극에도 많이 광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맞아. 그분- 그분이야. 그 그분. 다 밀어버리는 분 아닙니까? 네. 목소리 엄청 동굴 같은. 네, 동굴 같고 되게 동굴 오. 같고 또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고 맞아요. 방송 듣는 분들은 지금 김기현 찾아보세요. 아니 네. 제트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네. 사루만. 그런데 여러분 네. 캡틴 퓨처가 한국에서 방영됐다고 했잖아요. 83년에. 네. 그 당시에 캡틴 퓨처에 그 제트 같은 캐릭터가 나와요. 네. 오. 네, 거기 보면은 오토라고 하는 그 로봇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네. 옷 복장도 비슷해요. 그 캐릭터의 목소리를 누가 했냐면 김기현 님이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평행이론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네요. 캐릭터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나 봅니다. 네. 성우 얘기해서 말인데 제가 그때 하이테를 쓰고 있었는데 달빛마을이라는 구자형님의 팬클럽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구자형님을 좋아하게 된 건 제로스 성우여서였는데 이때 이분이 스파이크를 할 때 다들 되게 화제가 됐던 게 구자형님이 드디어 메인 캐릭터를 맡았다. 맡았다. 그래서 되게 저희는 되게 좋아했는데 주변 네, 주변에 사람들은 다 싫어했죠. 다 싫어했는데 딱 1화가 나오고 그 논란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면 제로스가 되게 여성적인 뉘앙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쿨뷰티, 많아요. 쿨뷰티. 네. 약간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이제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구자영 씨의 목소리가 그 말씀하셨듯이 약간 여성형의 네. 되게 다정한 그런 다정한 목소리잖아요. 목소리였어요. 근데 제로스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스파이크는 되게 싸가지 없고 되게 버릇없고 또 자기 주장 강하고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구자영 씨가 이거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일? 존댓말을 하면서 까칠할 수 있어. 그게 더 오히려 그게 까칠하고 더, 더 네. 멋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국판은 존댓말의 스파이크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맞아요. 존댓말의 스파이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었어요. 존댓말을 하는데 절대 존댓말을 하지만 너를 존중하지만 나의 뜻을 꺾진 않겠어.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매력적이네요. 좀 신기했던 게 그때 하야시바라 메구미 성우는 거의 최덕희님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서 좀 신기했었어요. 정미숙님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어요. 한국 성우진이 어땠나 했더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지금 거의 레전드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 중에 가장 놀랐던 게 성선녀님이 계셨다는 거. 너무 좋아. 거의 성우계 그 성우계 인간문화재. 네, 인간문화재.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까마귀 상가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네 알아요. 거기에 성선녀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회사에 맞아. 가끔씩 녹음하러 오시고 대본 읽으러 오셔가지고 저 보면서 막 구루구루 이러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대사 한마디 해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나중에 그 까마귀 상가 나중에 오디오? 라디오 같은 거를 하나 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연기해 주세요. 이제 72초를 찾아서 한번 까마귀 상가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 네. 틈새 홍보였습니다. 야, 되게 자연스럽다. 제 마케터입니다. 아, 근데 저는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우유님이 사실 저희 방송 말고, 최근에 마케팅 어벤져스라는 방송에 나오셨어요. 아 정말요? 네, 거기 무지편에 나오셨는데, 나오셨다 보니까 들어봐야 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게, 거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트라 홍보를. 야, 이 굉장하시네요. 박수 한번 네. 쳐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이거